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등등을 갔을 때의 그 간선도로 베이스의 도시와 서울 강북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혹은 뭐 대구에 있는 구도심들, 그 조밀조밀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더 걷기 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60년 지난 그 논리지만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채북스 코너에서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정말 벽돌책, 이런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책입니다. 책은 제인 제이콥스라는 저자분이 쓰셨고요. 1916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자는 기자 출신으로 도시학에 대해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높은 관찰력과 분석력을 토대로 이 책은 미국에서 196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함께 도시 이론 사상가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그런 사람 1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평판을 얻었던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비에서 2010년에 번역서를 처음 냈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도시학의 역사를 좀 공부해본 입장에서 세계도시를 바꾼 제1의 인물은 현재 전 세계 도시학을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의 르꼬르비제인데요. 제인 제이콥스 역시 도시학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르꼬르비제와 거의 격을 맞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도시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왜 더 중요해지냐면은 고령화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예전에 도시를 다뤘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어떤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도시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면서 도시가 나아가야 될 건지, 지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정말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 제이콥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대도시는 재활용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도시 그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공간인데 익명성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항시 지켜볼수록 안전하다, 이런 거를 기본 철학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특히 거리에는 제인 제이콥스는 거리를 걷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도보 걸어다니는 사람, 풋피플하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카피플로 나눠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도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닐수록 안전하고, 반대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도시에 어떤 길이 있다면 그게 결국은 슬럼과 우범지대가 되고, 반대로 사람이 많은 골목길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가 되면 될수록 도시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도시 구조를 지향하는 거가 미래지향적 도시구조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이런 익명성의 집합소인 도시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상당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도시 계획의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컨셉을 보면은 예를 들면 슈퍼블럭 같은 거예요. 블럭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조그만 블럭을 자잘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여러 길로 다닐 텐데, 슈퍼블럭을 만들고 긴 블럭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길은 많이 다니지만 어떤 길은 많이 안 다니게 되는데, 많이 안 다니게 된 데에는 도시의 익명성이 만들어내는 안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르꼬르비제가 자동차들이 쫙쫙 다니는 간선도로 둘러싼 슈퍼블럭을 지향을 했는데, 제이콥스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 계획학을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책이라고 하겠고요. 한국도 지금 강남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강남 역시 자동차 간선도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지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르꼬르비제의 안티테제로서 제인 제이콥스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빌딩들이 정말 밀집해서 아기자기하게 도로를 다 바라보는 방향으로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사드들이 쫙 질비하게 있을 때 항상 도시는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고, 그런 감시가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했던 도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데요. 도시가 다양성을 포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성의 부존재로 인해서 도시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력이라든가 커리어를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인데, 그녀는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도시들 중에서 사는 도시, 죽는 도시를 쭉 다니고 나서 종국에는 지금 뉴욕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로어 맨해튼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로원이 있는데 과거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던 그 업무 밀집 지역을 로어 맨해튼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밀도로 지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이 도시 설계가 굉장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 당시부터 로어 맨해튼 지역은 업무 기능이라는 한 개의 기능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도시 기능이 존재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도시는 도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는데, 도시학자들은 그것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그런 지역을 CBD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중심 업무 지구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 지역을 CBD, GBD, YBD 등등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용어가 매우 기능적으로 분절된 도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형태의 도시 구조는 해당 도시 지역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비는 시간이 발생하는 그런 도시 구조는 종국에는 공동화될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인 거는 맨해튼 지역은 맨해튼을 벗어나서 그만한 밀집도라든가 업무 시설이 있을 만한 지역이 많지 않지만, 반대로 뭐 샌프란이나 LA, 특히 LA 같은 데를 가면은 얼마든지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도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여러 도시들이 미래에 공동화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61년 책이잖아요. 지금 거의 뭐 60년 전 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점을 읽었을 때 정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도시는 절반은 거의 늘 비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도시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집과 일자리가 분절되어 있고, 그리고 낮과 밤에 또 도시가 분절되어 있고, 업무나 주거, 학교나 비학교 등등 많은 기능적으로 도시가 분절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절화된 도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길거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도시는 공동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데를 좀 찾아보자면은, 세종시를 설계할 때는 환상형으로 도시를 잘 설계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종시를 이용하는 그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밀집돼 있지만, 또 비는 시간은 좀 도시가 텅 비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 구조를 짜게 된다면은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다양성 얘기하고 가로 중심 얘기하고 카피플이 아니라 소위 푸피플, 뭐 워크피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가로 살리고 직교형 교차로 다시라고 이런 식으로 제인 제이콥스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인 제이콥스는 기본적으로 주거지는 고밀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매우 조밀조밀하게 개발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하이라이즈 빌딩을 통해 가지고 쫙쫙 간선도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자기하게 조밀조밀하게 개발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이제 선순환 작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60년대 지어진 책인데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등등을 갔을 때의 그 간선도로 베이스의 도시와 서울 강북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혹은 뭐 대구에 있는 구도심들, 그 조밀조밀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더 걷기 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60년 지난 그 논리지만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밀도 부분을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면은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거 밀도는 기본적으로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수요가 많다면은 정말 과밀할 정도로 높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같은 기능, 같은 인종, 같은 소득 이런 사람들만 한 곳에 모여 살게 됐을 때는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도로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주거를 초고밀도로 지어야 될수록 평면 타입, 면적, 주거 타입에 대해서 상이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는 것이 그 도시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측면에서, 그리고 최유효 이용 측면에서 모두 다 가장 이게 좋은 솔루션이라는 걸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아파트 25평, 34평 이런 걸로 그냥 단지 베이스로 건설해버린 이런 상태에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공급하면 그 반대 급부의 다른 주거 유형도 충분히 공급해야지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종전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 썼던 그런 여러 주택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데 종종 인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직접 썼던 600페이지의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한 고밀도를 선호했고, 조밀조밀한 도시개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주거 유형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좁게 써야 되고, 도시를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신도시 개발하면서 구도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시를 재생산하면서 써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학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우파와 좌파가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의 양대 학파에서 모두 다 섭렵할 만한 그런 도시론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꼬르비제라는 분은 부동산의 개발 중심주의형, 차량 중심주의형 그런 도시 개발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제인 제이콥스는 도보 중심주의형 도시 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고, 양대 거두를 승계한 현재의 많은 도시학자들이 계신데,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차량 중심 도시로 되는 것만이 좋다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도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고령화로 가고 점점 자동차를 통한 이동도 있겠지만 도보를 통한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제인 제이콥스의 책을 읽어볼 만한 그런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뭐 다른 거를 찾아봐도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직접 읽어보는 거거든요. 저도 책을 읽어보면은 항상 여기 밑에 접어놓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읽다 보면은 인생 구절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가 슬럼화가 된다는 거, 요즘에는 우리 채널에서 피크아웃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점점 살지 않아지는 그런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도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슬럼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오래된 도시 역사, 250년이 넘은 미국 대도시의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거주해야 될 그런 지역들을 선택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에 제인 제이콥스가 이 책에 머리말을 썼을 때, 자기 책은 걷기족, 뿌피플이 읽으면은 뭐 누구나 금방 쉽게 이해한다고 했고요. 반대로 차량족, 카피플이 읽었을 때는 뭔 얘기야? 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책으로 적당하다고 얘기했는데, 걷기족이 읽었을 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볼 법한 그런 책이라고 읽었고, 그리고 자기는 도시학이나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동산학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저는 걷기족에 해당이 돼가지고 곧바로 꽂혔는데, 제 주변에는 걷기족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차량족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차량족들에게는 걷기족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좀 잘못 이해가 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걷기 좋은 도시들을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휴먼 스케일로 느끼고, 그리고 요즘 일본 도쿄를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도쿄 도심을 걸었을 때 걷기족들이 걷기 좋은 도시인 거, 그리고 파리의 구도심을 걸었을 때 파리 구도심이 걷기족들이 굉장히 걷기 좋은 도시인 거, 그리고 맨해튼 역시 그 어퍼 지역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걷기 좋은 블럭 구조, 도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당장 또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 강북 지역, 지금 제 사무실은 충무로에 있는데요. 충무로에서 을지로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그 길만 걸어보더라도 걷기족들이 선호하는 도시란 어떤 것인지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차량족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시망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서 미래에 고령화를 염두에 뒀을 때 걷기족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도시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도로구조나 밀집도, 건물 등등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구성, 그리고 연령 구성, 학교,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도 다 실었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뭐 더더욱 더 자세하게 실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양 도서 정도가 아니고요. 본인의 그런 주거지나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 명저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치매 카페가 일본에 무려 7,900개! 와, 엄청난 숫자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렌디하게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본은 이런 게 정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신 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일본 여행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 여행이 정말 초인기를 구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이 왜 이렇게 다시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가 되고 있는지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지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일본에 대한 그런 여행 열기가 조금 잠잠해졌는데 반대로 이렇게 좀 잠잠해졌을 때 그럴 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관련 책을 좀 연달아 이렇게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일경제 신문사가 출판한 책인데요. 김웅철 기자님이 쓰신 거예요. 일본 특파원을 정말 오래 했고 한국인이 눈으로 본 일본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퓨처 마크라고 할까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모습 중에서 저한테 조금 와닿았던 거는 스타벅스 치매 카페였는데요. 스타벅스 치매 카페라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치매 환자들이 스타벅스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나 보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맨드 교통 그리고 고령자 이동이 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거나 반려동물의 요양원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인데 일본이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많이 발전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챕터부터 스타벅스 치매 카페인데 오렌지띠를 한 바리스타들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벅스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마을 거점, 커뮤니티 거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일본 전 시읍 면 단위에 치매 카페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빠르게 이런 걸 설립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치매 카페와 다르게 스벅 치매 카페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스벅 카페는 아니지만 치매 카페가 일본에 무려 7,900개! 엄청난 숫자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렌디하게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본은 이런 게 정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중에 7080 스페셜리스트들의 얘기도 이 책에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피카 코리아에 대해서도 영감을 조금 얻었습니다. 2022년에 일본 스미토모 생명보험이 은퇴를 한 연령대의 재입사식, 즉 만 60세 넘는 사람들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입사식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이렇게 고령 인구들을 재취업에 활용하는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일본의 생산 가능 연령은 2015년 기준으로 총 7,500만 명인데 2040년에는 6천만 명으로 1,500만 명 감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총 인구가 1억 3천만 명을 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재고용이 일본에서 굉장한 화두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있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본은 자연스럽게 종활이라는 개념도 퍼지고 있다고 책에서 설명을 해요. 현재 일본은 80세 이상 인구가 무려 1,230만 명이 넘는데 연간 사망자 수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14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연간 약 30만 명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일본은 이것보다 4배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은 최근에 있는 일본 사회를 다사 사회, 사망이 많은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일본에서는 well dying, 좀 잘 죽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영어 대신 종활, 슈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조와 같은 그런 여러 장례 등에 대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생의 생활 설계, 그리고 생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장례 장묘 준비는 당연하고 여러 엔딩 노트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종활 서비스로 제공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에서는 1인 신탁이라는 상품도 만들었는데 이게 돌봐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고령 자산가가 또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독거 노인이란 말이 있는데 독거 노인들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령 자산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도 낼 정도로 지금 일본의 초고령 사회가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풍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낙골당도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일본의 낙골당은 이제 타워형으로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종알이 낳은 비즈니스로 보이고 있고요. 2015년 일본에서는 고독사를 한 노인이 남긴 편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이 넘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 60만 명대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초고령 환자와 치매 환자가 많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치매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책과 연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도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여러 재정정책, 제로금리, 여러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전반적인 소시민적인 삶과 도시에 대해서는 좀 덜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일본에 오랜 기간 거주하셨던 특파원이 쓰신 거고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사니까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북스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좋은 내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